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어젯밤에 그 리허설 비슷하게 하면서 선생님 그 원장님 어떻게 소개해 주실래 했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눈웃음을 소개할 줄 대박이에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꿈나리 어린이집 원장 손미남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로 너무 귀하죠.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의 출산율, 출생률이 너무 1%도 안 되고 0.6%, 0.7%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어린이집이 존재하려면 영유아가 이렇게 출산을 해야 되는데 대단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사방에서 오픈했던 수십 년 동안 경영했던 원을 이렇게 접는 경우가 속속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역시나 이렇게 오늘 접어야지 하고 대기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나래의 많은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보배들을 보내주시고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꿈나래에 이렇게 터전 우리 아이들의 꿈터를 준비한 시가 2010년도에 준비를 해서 거의 10여 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우리 아이들 정말 예쁘게 키워냈어요. 사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예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가슴이 따뜻하게 우리 아이들 영유아기가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 이렇게 합시다. 선생님들 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서로 의논해 가면서 격려해 가면서 정말 우리 아이를 예쁘게 키워냈고 이제 많이 개봉 초등학교를 많이 입학을 하잖아요. 학부모님들 사이에 그런데 꿈나래가 되세요. 꿈나래 아이들이 되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다고 저는 이제 주변에 소문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별로 기울이고 알아보려고 하진 않는데 가끔 그런 소식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찾아와요. 원장님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보고 싶어서 찾아와서 참 그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었구나. 지금은 어떻게 지내니? 책을 열심히 잘 보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안부도 물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 한번 주셔봐요. 여기 이제 꿈나래 교육설명 시간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원장님 인사 말씀 강연 프로그램 소개, 꿈나래 활동, 입소 확정 및 진행 절차, 공개사항을 하는데 제가 5, 6, 7번을 할 예정인데 이거를 제가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꿈나래 활동을 영상을 틀어주세요. 보시면은 제가 진행할 내용은 2020년 교육 누리과정이 개편이 되었어요. 그리고 반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기타 비용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내셔야 되는 비용인데 예전에 이거를 놓쳤더니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꿈나래 2019년 대략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입소 확정 진행 절차 공지사항 이렇게 진행을 약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 2020년도 교육과정이 개편됐죠. 누리과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2012년 어떤 과정?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교사들이 연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같은 매뉴얼로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통합됐다. 언제부터? 2012년부터.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개편을 한대요. 어떻게? 놀이 중심, 아동 중심, 경험 중심으로 바뀐대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뭘까요? 그동안에는 이제 교사가 교육계획안,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교육계획안을 세워서 그 교육계획안대로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해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또 재조립해서 이제 기획을 하고 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죠. 근데 어떻게 변한다고요?
이제 선생님 주도적이 아니고 아동이 주도적으로, 아동이 스스로, 아동이 자발적으로 방향은 맞아요. 저희가 이제 한번 연수를 가봤더니 방향은 분명 맞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 교육과정은 뭐야? 엉터리야? 그렇게 내놓으라는 학자들이, 그렇게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누리과정을 집필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다 헛것이야? 라고 이제 그런 퀘션을 제가 던졌죠. 그런데 이 방향은 맞는 거예요. 제가 늘 아까도 어떤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제가 현관에서 하는 일, 아침마다 하는 일이 할머니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할 수 있어요. 누구가 할 수 있어요. 신발 벗고 뭐 좀 정리하고 모든 소소한 일상, 소소한 소근육 활동 이런 것들이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렇게 이제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가르쳐 주는 것.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놀이 중심, 아동 중심, 경험 중심은 그런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서 놀이를 통해서 배움을 일으키고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경험 중심은 아동 중심, 놀이 중심은 이게 발현이 그런 거예요. 5개의 영역이 있었죠. 누리과정에. 그러니까 표준보육과정을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누리과정으로 통합을 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던 표준보육과정을 그대로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이집 교육과정이 더 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그대로 기본생활 습관만 누리과정 5개 영역에 쏙 집어넣으면서 누리과정으로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누리과정 5개 영역은 뭘까요? 기본생활 습관, 기본생활 습관에 이제 이렇게 스며들었던 게 있죠. 신체 활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이렇게 5개의 영역을 기본으로, 근간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 것을 누리과정, 민주적인 시민으로 모두 다 공평하게 잘 발달,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누리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쨌거나 놀이를 통한 배움이다. 아이들 주도적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누리과정 개정 과정에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가 아니에요. 계속 자료를 개발하고 있고 이제 연수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쭉 진행을 할 텐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교육 과정을 그런 진행했던 것들을 다 버려야 하나? 굉장히 혼란이 왔었죠. 근데 제가 정리한 거는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 정리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나아갈 방향을 바람직하게 저쪽만 믿지 말고 우리도 함께 이렇게 연구해서 자리를 잡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 중, 등 교육과정 연계가 이게 역량 강화라고 하죠. 이제 창의성, 감성, 사회성을 역량 강화를 초등학교, 중학교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자, 꿈날의 슬로건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감성과 창의성이 풍부한 아이들. 내 꿈터,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꿈터가 꿈날의 어린이. 제가 15년 전에 유아교육을 시작을 할 때 그 슬로건을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창의성 발현 어떻게 되죠? 독서를 통해서 가장 많은 창의성이 성장하고 발현이 될 거고요. 이제 자연물을 많이 체험해줬을 때, 경험을 많이 쌓아줬을 때, 거기에서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모든 것들이 발달이 될 건데, 그래서 항상 꿈나리는 그렇게 추구했던 거죠. 텃밭이나 특히 독서 활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 구성 보실게요. 몇 반? 4세반, 2반. 4세반은 모두 이제 월반하기 때문에 다 신입인 거죠. 4세반, 2반은 14명. 5세반, 3반. 5세반, 3반은 45명, 15명씩 3반 45명이 되고요. 6세반, 7세반, 6세반, 7세반은 기존의 재원생으로 모두 월반을 해서 신입은 아마 없을 거예요. 6세, 7세는. 그래서 4세하고 5세 이제 이렇게 신입을 맞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4세는 전원 신입, 5세 이제 추가 인원이 한 30명 남짓 정도 될 것 같아요. 5세 어머니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타 비용이라는 거가 꿈날에는 그렇게 좀
표 하나 주시면 맨날.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용이 차이가 나죠. 어머님들 유치원 비용은 대단히 금액이 많지요. 근데 이제 그 비용이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면 어린이집은 다 그냥 국가에서 정해져요. 꿈나래가 아무리 투자를 많이 했다 10원 하나 더 받을 수 없어요. 다 정해져요. 국가에서. 이거 이상 절대 받으면 법으로 안 됩니다. 수출됩니다 하고. 근데 유치원은 어떻게 되지? 유치원은 대표자가 원장이 금액을 정해요. 근데 이제 어느 해부터인가는 몇 프로 이상 못 올리는 정도만 규정을 했지 나머지는 다 원장 그 대표자 재량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은 받을 만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했던 거 유치원은 낮춰야 된다. 어린이집은 올려야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작은 비용으로 나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비용들이 되게 많아요. 4대 보험만 해도 거의 4억을 나가지고 힘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꿈나리 같은 경우는 표 하나로 오리엔테이션 때 드립니다. 이 표 하나로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매월 발생하는 비용은 특별활동 특성화 비용 얼마? 2009년으로 기준으로 하면 11만 3천 원. 이거는 매월 나간다고 보죠. 모든 프로그램을 선택을 했을 시 특별활동 모든 것을 선택을 했을 시 11만 3천 원이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행사비 상반기 하반기 몇 월? 3월 9월. 그래서 얼마? 45,000원 4만원. 그래서 연간 행사비가 85,000원 2019년도. 예,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현장 학습비. 자, 분기별 납입입니다. 3, 6, 9, 12 4분기로 85,000원씩. 그래서 매월 발생하는 비용은 특별활동 특성화, 행사비 상반기, 하반기, 현장 학습비, 4분기로 이렇게 그밖에 전혀 없습니다. 모든 비용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궁금하신 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거는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때 2월 달 오리엔테이션 때 다 나눠드리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꿈나래 2019년도 한번 돌아볼게요. 애니멀 플라워 1층에서 보셨죠? 우리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기다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동물을 만져보고 우리 동물 선생님은 정말 준비를 많이 하세요. 새벽 4시부터 준비를 하신답니다. 아이들 동물들을 깨워서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씻기고 발도 다 소지하고 해서 아이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데려왔다가 또 여기에서 적응하는 시간 잠깐 갖고 우리 아이들을 맞이하는 동물과 꽃들입니다. 늘 다양한 동물들이 오고 있죠. 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자, 지난 9월 달에 제4회 별이랑 달이랑 개봉이 추억 만들기. 그때 이제 우리 그 동물 선생님이 재능 기부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몇 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셨대요. 나 화장실 갔다 오면 아이들이 안 돼요. 선생님 못 가세요 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대. 어디서 오셨어요? 꿈나래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제4회 별이랑 달이 개봉이 추억 만들기 축제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누구? 네. 제가 기획하고 제가 꾸준하게 4회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처음에 기획하고 진행하는 동안 어려움도 많긴 했는데 왜 했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유아기 때 소중한 경험, 소중한 추억,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 집만 행복해서는 되지 않아요. 내 집과 내 이웃과 내 지역 사회와 우리나라가 모두 행복해야 내 아이가 행복합니다. 자,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거는 의도적으로라도 행복하세요. 의지로도 행복하세요. 서로 그렇게 노력해서 행복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어깨가 당당한 아이, 눈빛이 반짝이는 아이, 당당한 아이로, 리더십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어요. 가정 불편한 아이 행복하지 않아요. 창의성 발현되지 않아요. 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불편하면 아이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꿈나래 원장님 지원하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항상 푸시하고 교육하고 지원을 합니다. 자, 꿈나래 이 공간이 우리 아이들 뮤지컬 공간이에요. 저기 창문 앞에 무대를 완전히 세팅을 하고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연을 관람을 하고 즐기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꿈나리에서 보는 공연만큼 재밌는 공연이 없대요. 밖에 나가서 공연을 관람을 해도. 이렇게 마술 공연.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굉장한 이벤트가 열리는 거예요. 자, 텃밭은 꼬마농부 옥상 텃밭은 옥상이 이 면적 그대로 거의 옥상이 올라가 있거든요. 옥상에 올라가면 저 상자 텃밭이 한 40개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치를 키우고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꼬마농부 옥상 텃밭 수확물 꿈나래 가족 식탁으로. 자, 맛있었죠? 이게 보통 이제 한 반에 2번 내지 3번 정도 가정으로 이제 돌아갈 텐데요. 자, 보실게요. 이 식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온실 속에 화초라 식물이란 말이 있죠. 정말 이 식물들은요, 한 달, 2달이 가도 전혀 손상되지 않아요. 전혀 무르거나 뭐 이렇게 썩거나 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자연 바람을 그대로, 태양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품고 이 식물들이 자라기 때문에 상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그 냉장고에 신문지에 돌려 싸서 2달이라도 전혀 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시장에서 구입한 상치 보세요. 이틀만 있어도 다 처지고 물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엄마가 해줄게? 아니야. 할머니가 해줄게? 아니야. 해보자. 잘할 수 있어. 어땠니? 좋았니? 어땠니? 네가 한 거 이야기 좀 해줘 볼래? 네, 그렇게. 자, 계웅산 등반대에 5호를 했지요. 아주 만족도가 얼마 전에 이제 꿈나래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습니다. 거의 95% 이상은 모두 다 만족한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서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내년에 2020년도에는 언제?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그 미니 운동회와 소풍을 같이 꿈나래 가족 모두가 할 예정입니다. 이 일환으로. 그래서 이제 5월 1일은 꼭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꿈나래 뒷뜰. 제가 꿈나래를 준비할 때 왜 준비했다고요? 마당이 있더라고요. 뒷마당이. 여기서 우리 아이들 놀이하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물방울 놀이도 하고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꿈나래를 준비했던 건데, 그 마당에서, 그 뒷마당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물놀이를 합니다. 완전히 어머니들 막 요구조구만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렇긴 한데, 이제 조금만 쌀쌀해져도 이제 감기도 오고 해서 보통 한 번 내지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꿈나래 여름 캠핑 캠프 7월인데, 이때 이제 한 7월 하순경에는 비용이 싸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 모두 1인당 한 25,000원 정도, 2만원, 25,000원 정도면 모든 가족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4년째 이렇게 실행을 했었는데, 아버님이 저기 빈자리에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꿈나래 가족들이 이 추억을 또 쌓을 수 있는 꿈나래 가족 캐리건 캠프입니다. 자, 독서통장 4분기로 시상식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독서통장을 통해서 독서하는 습관과 책을 좋아하는 그런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어머님들이 되게 뿌듯해 하시는 건데, 제발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꼭 수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실게요. 자, 1사분기 21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2사분기 28명, 3사분기 37명. 이제 2월달에 4사분기인데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수상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졸업여행 파자마 파티, 아주 행복한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주 우리 주임 선생님 졸업생 반이죠. 아침 햇살과 얼마나 행복하게 아이들하고 하룻밤을 보내는지 정말 제가 질투날 정도였어요. 너무나 예쁘고 황홀한 그런 환경과 그런 거를 주셨답니다. 시간이 엄마야 25분인데 뻔뻔해. 자,
자, 보육포탈 확정요. 지금 이제 이 교육 설명회가 끝나면 제가 돌아가서 순서별로 전화를 드리고 할 텐데 1차적으로 만약 꿈나라를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그 봉투 안에 다 입학원서 있습니다. 입학원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학원서 쓰시고 입학금 용지가 있을 거예요. 구비서류 거기에 보면은 계좌번호 있습니다. 입학금은 가방과 도시락과 모든 그런 그 일체 5만 원 하고 원복 봄, 가을, 겨울 입는 원복이 5만 원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누구 4살 누구 입학금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2월 22일 토요일 예정되어 있고요. 그때는 토탈 운영하는 총괄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반에 내 아이가 1년 동안 생활할 그 공간에 가서 내 아이를 맡아줄 담임 선생님과 그 학부모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십니다. 궁금하신 거, 선생님의 브리핑, 뭐 건의사항 등등 모든 것 돌아보시고 1년 과정을 이렇게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입학식은 3월 2일 월요일부터 딱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저는 이만 마치고요. 자, 대한민국의 교육을 가장 걱정하고 연구하는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송윤숙 청라중학교 교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맞습니다. 정말 걱정은 가장 많이 합니다. 네, 아침에 차가 오다가 문제가 생겨버리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딱 진입하려는데 다시 백해서 아무데나 차를 집어던져놓고 인천에서 여기까지 택시로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맞닥뜨릴 세상에는 저희 특히 제 세대, 어머니들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측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됐어요. 근데 예측이 안 되는 세상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만날 것 같아요. 미래학자들도, 미래교육학자들도 물어보면 점쟁이도 모를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만큼 지금 새롭게 태어나는 기술들이 사회 변화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지금 예측이 잘 안 되는 세상에 오늘 아침 저처럼 우리 아이들이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필요한 교육 같아요. 근데 제가 어쩌다가 좀 늦어가지고 원장님 그리고 저희 언니가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소개한 걸 전 처음 봤어요. 어린이집이 있다 그래도 제가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보면 야 정말 우리나라는 가장 발달한 교육이 유아적 교육 같아요. 올라오면서 이상해져 버리는 교육.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교육을 책임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부끄럽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직접 드리는 이유는 학교가 아이들 책임져 주지 않아요. 결국 내 새끼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만나지만 내 귀한 아이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어디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작은 단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강의를 안 다닙니다. 학교가 워낙 크고 저희 학교가 한 1240명이 있는 학교입니다. 중학교인데도. 그리고 부모님들의 민원이 가장 센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강의도 안 나갈 뿐만 아니라 강의가 한 6, 7년 전부터 전국에 다니면서 달라집니다. 자꾸.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면서 제 강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작년에 갔다 왔던 곳에. 그게 다가 아니었는데. 근데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강의 내용이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힌트만 얻으시고요. 비가 오려고 하면 각 곳에 징조들이 나타나잖아요. 어머니, 그 할머니들은 무릎을 쑤신다부터 시작해서 그 동물이나 식물들의 움직임을 보고
이게 하늘의 어떤 움직임, 바람의 그것만 봐도 비가 올 걸 알듯이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합니다. 뭐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잘 모르니까요. 그러나 이걸 하나의 단서로 삼아서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이렇게 좋은 그 유아 교육을 거쳐간 우리 아이들이 또 초중고 교육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학교도 지금 대혼란입니다. 이런 교육이라 저런 교육이라 교육부가 말하고 교장이 말하고 각종 강사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학교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잘 방향을 잡고자 학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이 많은 학교들이 그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공룡 같잖아요. 학교라는 고교육의 그 크기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가정에서라도 제대로 된 교육의 방향을 보시고 초중고 그 교육이 끝나는 우리 기본 교육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바른 방향에 대한 그 관심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텔레비전에 명견만리나 EBS를 보셨다면 아시겠는데요. 한번 만나보실까요? 아닌데요. 잠깐만요. 그럼 이거 USB를 좀 꽂아주시겠어요? 집에서는 나왔는데 잠깐만. 자, 우리 이쁜이들 누구일까요? 자, 어머니들 손님 배워보셨어요? 그 제가 여름에 마을 주민들, 우리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손위를 가르쳤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동화를 들려주기 전에 손위로 아이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고 내가 동화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이반을 한 게요. 손위거든요. 저 따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집을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무너져 버렸대요. 두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나무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무너져 버렸대. 그 다음에 세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벽돌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무더무더 안 들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세상의 거대한 변화 앞에 선 지금 우리는 교육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우리의 교육은 아주 중대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식 과잉과 무한 정보의 시대입니다. 매일매일 정보가 넘쳐나고 새로운 지식의 창출 속도가 가속화되는 21세기는 이제 더 이상 지식의 시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지식의 양은 중요하지 않고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가 보다는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고 필요할 때 원하는 지식을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없이 중요한 시대가 다가옵니다. 자, 이러한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정답 기계만을 쏟아내는 우리 교육은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의 변화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 변화의 길을 찾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예, 아주대학교 박형준 총장님이십니다. 올해도 명견만리를 나왔고요. 저거는 2015년에 명견만리 아주대 총장님을 뵈면서 맞다. 그렇거든요. 지식과잉의 시대라는 거, 지금 시대가. 근데 기존의 학교 교육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지식에 맞춰져 있잖아요. 선생님들의 역할이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충실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이 집어넣어 주는가. 오직 여기에만 달려왔어요. 왜? 입시도 그렇게 맞춰져 있었으니까. 근데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총장님께 편지를 썼어요. 왜냐면 총장님 너무 저런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고 아주대 총장님 되셔서 바쁘실 것 같은데 그냥 오시라고 절대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총장님한테 메일을 알아가지고 메일을 썼습니다. 거기에 메일의 내용을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걸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고민하다가 계속해서 몇 년의 세월을 보다 보니 처음에는 수업 좀 교실에서 활동 중심 수업으로 바꿔볼까? 아니면 체험 활동을 많이 시켜볼까? 봉사 활동을 많이 시킬까? 부분을 접근했는데 제가 편지에 변화의 방향은 부분적인 것이 아닌 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총장님이 똑같이 하고 계셔요. 그리고 가장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가 2015년에 선언을 하더라고요. 이제 국영수사가 그걸 하드 사이언스 교과라고 합니다. 지식 중심 교과라고 하죠. 그 교과를 줄이겠다. 대신에 프로젝트 학습을 절반 이상 넣겠다. 라는 선진국들의 선언이 있게 됩니다. 핀란드부터. 그럼 우리는 아직도 제가 작년에 그래 청라에 가가지고 국어 수업 줄여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뭐 어떤 다른 걸 좀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 그 민원이 세다 그랬잖아요. 국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5시간 해도 부족할 판에 1시간 줄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주먹을 들고 쥐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5시간 중에 일주일에 5시간 하는데 1시간만 줄여서 이걸 할게요. 왜? 를 설명을 해도 여전히 그 부모님들의 불안과 불만이 동시에 터지더라고요. 근데 1년 딱 지나니까 지금은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옳다보다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여기에 또 그런 말과 함께 아까 그 마지막에 교육을 통해 좋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출구이자 희망이라고 본다. 그래서 고민하는 저희들을 총장님 오셔서 꼭 한번 만나 주십시오라는 편지를 정말 간절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엊그제 수요일날 오셨습니다. 오셔서 1시간 반 강의 예정이었는데 2시간 10분을 하셨는데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고 한 200여 분이 오셨는데 학부모 저희 학교 학부모님 뭐 인천시 전체 교장선생님들 뭐 희망자 교감생들 이렇게 오셔서 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2시간 이상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식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식만을 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도 총장님 하셨던 말씀을 그냥 앵무새 같지만 다시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지식의 시대가 저물었냐면 빅데이터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인터넷이 되면서 처음에는 그냥 유선 인터넷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2011년의 리포트를 보면은 2009년부터 2010년에 그 축적된 지식의 양이 지난 2000년 동안에 축적된 양을 능가한답니다. 2009년에 2년 동안에. 이 밑에 2015년 IBM 리포트도 보면은 하루에 쏟아지는 정보량이 5조 권의 책하고 똑같습니다. 상상됩니까? 5조 권의 책이라는 게. 지금 빅데이터 시대가 열리면서 지식의 이 폭증은 저희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있는 지식은 굉장히 기본 지식이긴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축적된 유산이 정리되어 있지 오늘의 것을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교과서에 오늘의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담아낼 수도 없지만 담아내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엄청 필요합니다. 조금 더 세월이 흐른 뒤에 교과서 내용이 바뀌죠.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이제는 교과서가 정전이 아니다. 교과서만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차라리 교과서를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교과서 시장이 있어서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식의 시대가 저물어서 이제 대학에서 전공한 지식 저희 따라가도 오늘 아침에 네가 올 줄 알았다면 너가 가서 그냥 딱 세워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부모님들께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은데 라고 딸아이한테 이야기했는데요. 딸아이가 미디어를 전공했습니다. 언론 홍보를 전공했어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전혀 자기가 대학 시절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합니다. 혜인아, 네가 왜 그 일을 할 수 있니? 엄마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조건을 걸었거든요. 휴학을 할 때. 대학 커리큘럼만 따라가가지고 너는 사회에 적응 못해. 네가 나올 세상은 그 세상 아니야. 뭐 스카이입니다. 아이가 대학 다녔던 대학도. 근데도 스카이 절대 너 미래 보장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휴학을 하고 싶다면 이거 해. 그러면 내가 휴학을 허락해줄게. 얼마든지 휴학해도 좋아. 그리고 아이는 이제 엄마한테 용돈을 타서 해야 되니까 그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 내용이 조금 이따 나올 건데요. 어쨌든 아이가 그때 그 공부를 가지고 전혀 새로운 프로그래밍 영역, 문과잖아요, 이 아이는. 근데 회사에서는 프로그래머들하고 같이 프로그래밍 영역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2년밖에 안 됐습니다. 회사에 취직한 지. JTBC도 면접에서 떨어지고 교보문고도 면접에서 떨어지고 지도 그러더라고요. 한 15군데 떨어졌는데 다 떨어졌다. 근데 이상한 회사가 메일이 와서 들어갔는데 그게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제가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아이로 바뀌면서 가장 기초적인 힘을 길러주는 것이 지금의 교육이다 라는 생각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더 듭니다. 이 교수님도 수학과 교수님인데 그 하나의 이제 영상을 틀기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설명을 합니다. 이 영상 속에서 울트라램프라는 앱입니다. 3,000원짜리 앱이랍니다. 근데 어떤 문제를 넣어도 10초 안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이 풀이 과정과 함께 다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의지해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왜 이 문제가 이렇게 풀려야 하는지 이유와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건지 그 활용 방안을 가르쳐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굳이 인간이 안 풀어도 되거든요. 다 풀어주잖아요. 이미 3,000원짜리 앱이 그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학교는 그동안 100여 년 동안 지식 전수 기관으로서 학교의 정체성, 학교의 역할에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그 학교의 기능이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오랜 세월 이것이 고착돼 있다 보니까 이걸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들 의식이 바뀌는 것도 쉽지 않고 특히 좀 바꾸려고 그래도요. 부모님들이 바뀌지 않고 부모님들이 욕을 하세요. 영수 줄이면 난리 나는 줄 알아요. 지금도. 근데 뭔가 새로운 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뭔가가 줄어야 되잖아요. 여전히 기술 과정 줄이래요. 음악 기술 줄이래요. 그래서는 안 되는 세상인데도 이제는 배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박형주 총장님의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5조 권의 그 지식의 양, 5조 권의 책의 지식의 양이 매일 쏟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초중고 대학의 그 지식을 가지고 웬만큼 써먹으면서 세상 그냥 대충 살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지금은 지식이 이렇게 폭증하고 매일 세상이 달라지는데 어제 배웠던 것 같고 오늘 내일 계속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는 거 안 돼요. 그러면 뭘 배워야 되나?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지식에서 이제는 지식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배우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바로 학습 능력이라고 하죠. 무크 아시죠? 원격 강의를 올려놓는 것을 무크라고 합니다. 하버드대, 예일대, 옥스퍼드대를 가지 않아도 서울대를 가지 않아도 이제는 최고 유명 교수님들의 대학 강의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의 경쟁이 무크입니다. 대학을 별로 갈 필요가 없고 유학을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무크가 학위로 인정되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도 많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무크의 기업인 코세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원격 강의만 계속해서 올려놓는 데는 거기에 작년에 탑2 두 번째 인기 수강 175만 명이 들었던 강의의 제목입니다. Learning how to learn.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배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힘이 뭘까요? 생각하는 힘입니다. 지식의 양이 아니라 학습 능력이 미래 경쟁이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힘이 필요한데요. 그동안 생각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냥 살다 보면 자꾸 생각해봐. 그리고 책 읽어봐. 이러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생각하는 힘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생각도 밑에 보면 연습을 통해서 얻어나가는 거다. 근데 이 생각 연습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독서입니다. 여기 좋은 말로 그냥 다독이라고 했는데요. 잡독. 정말 다양한 책. 좋은 책뿐만 아니라 뭐 나쁜 책을 읽을 필요가 없지만 다양한 책을 읽어야 되고요. 원래 수학이 태어난 배경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논리적 사고, 체계적 사고를 길러주기 위해서 수학이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수학은 학교에서는 입시에 맞춰준 수학이다 보니까 단시간에 실수 안 하고 문제 잘 푸는 거 여기에 맞춰져 있었죠. 근데 그런 수학 말고요. 여기서 수학은 정말 체계적인 그 틀에 의해서 어떤 답으로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답이 틀려도 좋으니 아이들이 생각의 과정을 경험해보는 그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그 수학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려면 틀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부담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요.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시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다시 지금 정시 확대로 돌아가면서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같이 걱정이 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언니한테 그 강의 제목 좀 잡아라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잡았는데 언니는 아이들의 성공적인 삶이라고 잡더라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의 선생님인 엄마 아빠가 학교에서의 선생님인 저희가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성장기 이 시간을 나중에 우리한테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시간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이제 잘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이야기는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18세기의 교육 철학자인 존 듀이가 하는 말. 오늘의 아이들을 어제처럼 가르치면 그들의 내일을 빼앗는다. 카카오 의장인 김범수가 하는 말. 열심히 경기를 준비한 축구선수였는데 운동장에 가보니까 운동장이 야구장이더라. 지금 우리가 축구선수를 키우는지 야구선수를 키우는지를 봐야죠. 그러면 애들이 살아가야 될 무대가 축구장일 건지 야구장일 건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회의 흐름을 좀 쫓아가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유아, 초, 중고, 대학까지는 놔두고라도 유아, 초, 중고의 가장 기본 교육이 어떻게 학교는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가정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원해야 될 것인지를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상 어렵죠? 나왔고요. 이 EBS의 공부의 배신에서 나왔던 나오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정말 절규입니다. 저 텔레비전에 나온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매일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자살 자해 사건도 그것 막느라고 참 힘든 시기도 많이 특히 고아라 이후에 정말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베르테르 효과요. 안 되죠. 가겠습니다. 아이들이 절규를 합니다. 다시 그냥 갈게요. 고등학생 아이입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라는 절규였어요. 저 영상은. 공부의 배신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저 아이들의 목소리를 나중에 저 나이 때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우리한테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도 늘 결과는 우리 노력한 것대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부모님 실망하고 선생님 실망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라고 우는 아이들. 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간 아이가 그 다음 다 나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죽어라고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법과대학을 간 아이가 또 울면서 하는 얘기. 저 열심히 살았어요. 제대로 된 방향 잡고 살았다고 하는데 대학에 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길이 안 보여요. 그냥 다 될 줄 알았어요. 서울대 법대 정도 들어오면. 그리고 그 아이의 절규가 이 서울대생의 절규가 나오는 영상이었고요.
이 영상은 명령만리에서 나왔던 영상인데 새벽 4시에 노량진 앞에 고시 그 공무원 고시를 보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새벽 4시에 줄을 서서 학원에 빨리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6시에 문을 여니까 셔터 문이 열리는 순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빨리 들어갈수록 강사님 앞자리를 잡는데요. 그게 일주일 동안 자기 자리래요. 새벽 4시에 모여서. 그 꿈을 참 파랗게 꾸었던 그 아이들이 전부 공무원이라는 거기에 매달려서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에 매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렇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비슷한 신문 기사를 그 전 거를 17년도 거를 가져와서 서울대를 나와도 이제 인문학부를 나오면 30% 정도가 취업이 된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11월 24일자 신문입니다. 엊그제. 근데 한국경제신문에 취업 절벽하면서 스카이 나와도 30전 30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취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규직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가 대체하고 나니까. 삼성급 호텔 한 명 뽑는데 1,500명이 몰렸대요. 면접만 볼 수 있어도 감지덕지 한다는 말. 그래서 연세대 경영학과 4학년 그 신조어가 50, 31이래요. 50군데 면접을 넣으면 50군데 서류를 넣으면 3군데 정도에서 면접 요청이 오고 그 중에 한 군데가 될까 말까 라고 하는 연세대 경영학과생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이 그 어떤 것도 책임져 줄 수 있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영도 마찬가지 236.5대 1이었답니다. 우리 학교의 행정실무사 옛날 말로 급사예요. 행정실무사도 준공무원입니다. 교육감 소속으로 돼가지고. 근데 30대 1이었답니다. 인하대학교 철학과생이 학교에 와가지고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2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이제 뭐 세금 공제하고 그걸 하면서 교사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취업이 힘듭니다. 청년들이. 이거는 인공지능 최근에 나왔던 인공지능의 이야기입니다. 실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데이터가 모아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가공을 해버려서 그것을 로봇에 얹어버리고 드론에 얹어버리고 3D 프린팅에 얹어버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기계가 대신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미 의료계에 지금 그 인천에도 인천 길병원에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의사가 컴퓨터죠. 프로그램입니다. 들어와가지고 진단을 걔가 해냅니다. 의사가 오히려 걔의 진단을 가지고 이제 환자하고 상담을 합니다. 변호계는 이미 외국에는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인공지능 변호사 세대하고 사람 변호사 9명이 붙었습니다. 해석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1, 2, 3등을 했답니다. 지금 인공지능에 앞서가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는 판사가 인공지능입니다. 판사가. 근데 재판을 한다는 것은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은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오히려 사람은 주관적 감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사람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뒤에 또 뭐가 막 숨어들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 판사까지 도입을 하는 에스토니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많아지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이 4차 산업화가 가속될수록. 그러면 문제가 이걸 보면 교육과 테크놀로지의 그 갭이 있을 때 이 밑에 처음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부터 시작되던 산업혁명이 있을 때 소셜 페인이 왔습니다. 사회적 고통. 왜? 농업에 익숙해져 있고 그 간의 수공업에 익숙해져 있던 것이 기계가 나오면서 세상이 달라지죠. 근데 준비를 못했어요. 사회적 그 아픔, 사회적 고통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빨리 교육이 지금 현재 교육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독일과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공장형으로 똑같이 지었잖아요. 학교의 모습 보면 예전 공장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통제, 관리, 감독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칸칸을 다 나눠놓고 선생님이 앞에 있고 애들은 다 보도록 어떤 것도 애들에게 어떤 자율성이 없는 이 구조가 바로 공장의 모습이고 공장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와 함께 태동했던 것이 지금 근대 교육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처음에 산업혁명에 맞춰서 교육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50대, 60대 저 같은 세대들은 프로스퍼리티 번영을 이뤘어요. 크게 걱정 없이 초중고 나오고 대학만 나왔어도요 취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직을 갖고 지금도 이렇게 먹고 살아요. 여기 이 세대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가 다시 테크놀로지와 에듀케이션의 갭이 생겨버리는 세대입니다. 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금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빨리 교육이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소셜 페인을 줄 수 있겠다. 근데 소셜 페인이 아니라 이제 개인의 퍼스널 페인으로 가는 거죠. 한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개인이 겪어야 될 페인, 아픔이 있는 거고 한 개인의 아픔은 그 가족이 아플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가족들의 아픔은 사회의 아픔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박형주 총장님한테 썼던 것처럼 지금 교육의 변화가 바로 국가의 어떤 생존하고 걸려있는 문제고 국가의 생존 속에 개인의 생존과 한 가족의 건강함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만이 희망이다. 그래서 교육에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를 만나주십시오라고 편지에서 제 그 문구가 정말 저희 절박함에서 나왔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셜 페인을 덜 줄 수 있는 교육이 어떤 걸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OECD가 작년 2018년 5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2030 러닝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는데요. OECD가 경제기금에도 왜 이렇게 교육에 관심이 많냐면 실은 교육 속에서 제대로 된 인재가 키워져야지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그들이 들어와줘야지 제대로 된 경제를 통해서 번영이 되겠죠. 그래서 OECD가 경제 쪽에서 바라본 교육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자, OECD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들이 교육에서 바라봐야 될 방향 같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글씨가 좀 작네. 다음 컷 볼까요? OECD에서는 이제는 아이들에게 역량이라는 것은 삶의 힘이에요. 그냥 우리말로 옮기면 삶의 힘을 키워주는데 자 그동안은 지식에 맞춰져 있었던 교육 지식도 특별히 교과 지식이었어요. 교과 간 지식까지 학교에서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융합 수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융합형 인재 키워야 된다고 국어와 미술이 만나고 수학과 음악이 만나면서 이런 융합 수업까지 왔습니다. 근데 OECD에서 말하는 것은 그 지식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식론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더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인식론적 지식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힘이에요. 인식을 해내는 즉 어떤 상황이나 지식이 나의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그 힘인 거죠. 그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고 그걸 지식으로 접근을 해요. 왜?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한다는 건 교육이잖아요. 인식론적 지식도 분명히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절차. 아침에 제가 차가 이렇게 돼버렸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자. 놓고 그 다음 택시를 부르자. 택시가 빨리 오는 것은 카카오 택시를 부르자. 절차. 빨리빨리. 근데 이걸 평상시에 부모님들이 다 세팅해줘버린 애들이 이 절차에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집에서도 아이들이 그 절차를 찾아가게 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절차를 주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교과서에 지식 따박따박 매겨줄 게 아니라.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교육에서 우리가 전혀 놓치고 있었던 거. 유아교육만 이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기술교육이에요. 인지 메타인지도 마찬가지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라는 그 교육인데 이거는 좀 어렵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 사회적 감성적 기술인데요. 이게 소통하는 기술, 공감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유아교육은 그 자체가 이거인 것 같아요. 근데 중고등학교로 올라오면 이걸 또 마찬가지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 마지막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다는 거죠. 그동안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채 우리는 초중고 대학 나와서 그냥 잘 살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대요. 우리 같이 행복해야 된다고. 나 혼자 행복해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에서 볼 게 개인도 봐야 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봐야 되고요. 내가 살고 있는 사회, 국가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같이 봐야 돼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특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교육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제대로 된 태도와 가치만 가져도 그 다음에 내가 뭘 공부할지만 알면 공부할 거리가 무크든 아니면은 인터넷이든 세상에 널려 있다는 거죠. 정보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공부할 거냐라는 그 방향성을 잡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 기술이나 태도와 가치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돼서 습관화되고 내 속에 내면화되고 체화되지 않은 건 어느 날 갑자기 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사라지지 않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당연히 중고등학교에 들어오면 모든 교과 속에서 가랑비에 어쩌듯이 아이들에게 이 방향을 주자라고 지금 교육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인천에서 제가가 아니고 저희 팀이 처음으로 그래 그럼 우리도 바꿔보자. 근데 선생님들이 수업 속에서 애들에게 태도와 가치를 심어주세요. 공감하는 기술, 소통하는 기술 가르쳐주세요. 교과서 내용 좀 줄여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선생님들이 교과서가 딱 있는 한은 이 교과서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교과서를 바꿔버리자. 근데 교과서를 만들려면 먼저 과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 중에 일부는 교과서까지 개발했습니다. 제 책에다 그 교과서 갖고 왔는데요. 무거워서 택시로 옮길 때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문제라서. 어떤 과목을 만들었냐면 자, 요 밑에 있는 것들이 과목명입니다. 창의발상, 창의공작수, 생각상자. 생각상자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과예요. 어떤 교과서는 또 이런 과목을 만들었고요. 교과서는 이런 교과서입니다. 생각설계. 뭐 같아요? 교과서명은 생각 코딩입니다. 그러니까 코딩 수업인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정보로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이 정보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거를 구조화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구조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이 키워지거든요. 얘가 구조화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합니다. 이렇게. 큰 주제, 이 전체적인 내용은 큰 주제는 뭐고 다시 중주제는 뭐고 소주제는 뭐고 세부 내용은 뭔가를 요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이미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지식도 알면서 동시에 이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이 키워진다는 거죠. 교과서를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요. 이렇게 과학책을 가지고 한 권을 아이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도서, 일반 책을 읽고도 이렇게 정리합니다. 생각상자는 생각을 하게 하는 툴, 야 생각 좀 해봐 이러면 생각이 잘 안 되거든요. 생각하는 툴, 영재들이 쓰는 생각하는 툴 8가지를 계속 반복 훈련을 시키는 게 바로 생각상자라는 과목이고 교과서입니다. 국어를 줄이고 이런 과목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다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생각의 힘을 기르는 거죠. 소통 역량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회복탄력성입니다. 어떤 자기 동기력, 대인관계력, 자기 조절 능력 이걸 키워줘야만 결국 회복탄력성, 자존감의 출발이 생기니까 이거를 알아서 키워지는 게 아니라 교과를 통해서 아예 교과서로 과목으로 시간표에 들어가 버립니다. 체인지 메이킹, 사회를 바꾸는 거, 절차를 가르치는 거죠. 저희 학교의 1학년 2학기 시간표입니다. 국영수사가 좀 없는 대신에 저런 수업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 개봉동에 있는 중학교는 없습니다. 절대 학교 가서 이거 보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인천국제고등학교의 수업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후마니타스, 지속가능 발전 탐구, thinking skill 이런 게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지식중심 교과가 이제는 옮겨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입시에 맞춰져서 지금도 아이들을 책상 앞에 앉아서 뭔가 막 그 나중에 필요할 것을 미리 지금부터 선행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내미의 3학년 2학기 글로벌 경영학교 시간표입니다. 글로벌 경영에서 주는 시간은 저 초록색하고 보라색하고 나머지는 지가 다 선택한 건데요. 전부 다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는 얘는 이제 경영학과니까 공과대학에 가서 지가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시간표고요. 하나는 미대 음악과 즉 예술대학 쪽의 아이들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지가 스스로 프로젝트를 찾아갑니다. 엄마의 컨설팅이 있었겠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경영학에서 주는 커리큘럼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 아주대는 8학기제라고 한 학기 동안에 아예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한답니다. 그걸 학점으로 인정한대요. 그 프로젝트 내용을 보고 10학점, 3학점 이렇게. 그러면
자, 그거는 중고 대학의 일이고 지금 우리 아이는 유아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 아이는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초중고에 그런 교육으로 연결시켜야 할까? 뒤에 제가 뭐라고 막 써왔는데요. 아무 필요 없고 그냥 아까 그 교육 그대로 하면 그 말이거든요. 다. 지금 꿈나라에서 아까 그 2019 교육활동이라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20년간 유치원에 다니던 753명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숫자거든요. 이 20년간 추적 조사를 했답니다. 20년 후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회적인 역량을 갖추고 남들과 나누고 협력할 줄 알던 아이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도 받았고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교육에서부터 협력하고 나눌 줄 아는 아이, 그걸 사회적 역량이라고 하는데 이걸 키워주는 교육, 최고의 교육이고 아이들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최고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아주 이런 시기부터 직접 뭔가를 가르쳐 버린다면 오히려 직접 호기심도 훨씬 떨어져서 나중에는 더 학습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스위스의 숲 유치원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하루 종일 4살부터 7살까지는 하루 종일 밖에서 그냥 논답니다. 숲속 뛰어다니고 함께 게임하고 뭐하고 아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기초 역량이 그 속에서 다 키워지고 있다. 직접 교수하지 마라. 왜냐하면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의 직접적인 경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만나게 될 어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막 전기가 트인 듯한 그 느낌, 결정적 삶의 경험이라고 해요. 그 결정적 순간들을 아이들이 많이 가질수록 가슴에 꽂히는 그 경험들을 많이 가질수록 아이들은 삶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이 관심, 뭔가 요즘 아이들에게 초중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몰라요. 뭐 하고 싶어? 몰라요. 가슴 속에 뜨거워진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뜨거워진 경험은 경험을 통해서 되는 거지 배움을 통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장을 마련해 주시고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여기 꿈나라의 어린이집 원장님이 늘 강조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창의성. 그 창의성이 있습니다. 창의성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저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창의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창의적인 것은 문제를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창의성입니다. 근데 창의성을 촉진하는 요인, 존중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 그래야 자존감도 있지만 실은 존중받은 아이가 실패했을 때 존중받은 아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창의성을 촉진하는 요인보다 저해하는 요인이 아직은 우리 속에 더 많은 것 같아서 다음 것에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의성 저해 요인. 애들의 의욕 꺾지 마십시오. 그건 안 돼라는 이야기. 그것보다는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항상 아이에게 선택을, 모든 선택의 기회는 아이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집을 잡거나 빈정거리지 말라.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참 잘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거 해갖고 뭐가 되겠어? 라는 그 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리고 기계적인 학습, 암기 위주의 학습 하지 않아야 된다. 요 정도만 해도 우리 아이들 충분히 창의성 어렸을 때부터 발달될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나가고자 하는 것을 발목을 잡는 게 대입입니다. 대입 열심히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대학을 가려면 12년도 더 넘었습니다. 어떻게 대학 입시 제도가 변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2018년에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꿔버렸으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는 무지하게 중요할 것 같은 그 영어가 어떻게 절대평가로 바꿔버리나. 즉 변별도가 별로 없이 만들어버린다는 거군요.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대입이 바뀌고 있는데 대입은 분명히 예고제랍니다. 그동안 3년 예고제였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기 전에 3년 전에 이 아이가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라는 것은 국가는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전형 예고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예고제가 발표됐는데요. 신문에 보니까
4년 예고제로 간답니다. 즉 고1 때 발표하던 것을 중학교 3학년 때 앞으로 대입 이 중3 아이들이 대학 시험을 볼 때는 어떤 전형으로 보게 됩니다라는 것을 4년 예고제로 즉 3학년 중학교 3학년 2월에 그때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시 뭐 방법은 수시와 정시가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정시로 나누는데요. 12년 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바로 교육청에 있을 때 옆 팀이 진로진학팀, 대학 입시팀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늘 강의했대. 진학의 경쟁력을 주시겠습니까? 삶의 경쟁력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대학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제 아들이 갈 때 언제든지 대학을 나와도 좋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대학에 가는 진학의 경쟁력을 키울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100세, 120세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삶의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 갖출 수 있는 거지 청년 시절에 갖출 수 있는 건 아니다. 입시에 대한 부담을 조금 제가 입시를 담당하는 중등교육기관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삶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대학 입시가 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직 먼 이야기 같습니다. 미래형 공부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미래형 공부 책인데요. 밑에 보면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실패의 기회를 제공하라.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걸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선택을 지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엄마가 주는 걸 잘못했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더 불안해합니다. 근데 지가 스스로 선택한 걸 지가 잘못했을 때 뭔가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면서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실패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할 수 없었던 하나의 케이스를 발견한 거라는 에디슨의 말이 있듯이 맞습니다. 실패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실패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실패에도 더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이분의 이야기는 영상 속의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관성.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어 속에 있어요. 어느 날 와 뒤돌아보면서 세상 많이 변했네 라고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죠. 성공한 사람은 세상 많이 변할 것 같네를 미리 보면서 한 발 앞서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한답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아까 제목에 있듯이 성공적인 삶을 위한 역량이라면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부모님께서 세상의 변화를 좀 쫓아가시면서 한 발 앞서서 아이를 하는 것은 아이들이 하지만 방향은 학교가 잡고 교육기관이 잡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잡으셔서 우리 아이들이 성공한 인생으로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동일한 방식을 고집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해요. 그렇죠. 지금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그 방법을 기존에 했다고 해서 고집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는 바로 아이들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좋은 선택을 통해서 내일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단서로 해서 여러분과 그 다음에 이렇게 훌륭한 교육기관이 함께 오늘의 우리의 아이들의 최적화된 좋은 교육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멋진 강의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청라중학교 교감선생 송윤숙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가요. 누구라고요?